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용칼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행복하게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대권주자 2위 윤석열, 황교안 가만 안 있을 듯,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윤석열 세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대권주자 2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이낙연 국무총리, 2위가 윤석열, 3위가 황교안, 4위가 이재명, 5위가 박원순, 이런 순위지요. 잠시 후에 그 결과를 소상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호응을 했었나? 사실 그 반대편 국민들은 거의 극혐의 대상이 됐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 2위는 10%예요. 10%. 네, 10%대입니다. 그리고 황교안도 10%대. 그러니까 아주 소수점 단위에서 황교안을 제쳤는데요. 윤석열이. 둘 합치면 20%.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나머지는 뭐 별 의미 없는 그런 지지율이고,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찌끄레기를 다 합쳐도 30%가 안 되는 거,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흡사하잖아요. 뭐 놀랄 일이 있습니까? 예, 놀랄 일 없어요. 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사실 무의미한 지지율이 되는 거죠. 검찰총장 자리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고 이 쓰레기 언론들, 쓰레거시 미디어들이 설레발을 떨고, 척척 석사도 설레발을 떨고, 이런 와중에서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거는 너무나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놀랄 일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황교안이 놀라 자빠졌겠죠. 아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다니, 이럴 겁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도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윤석열 씨가 진짜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바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제 뭐 그냥 바람에 따라서 대통령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2012년에 안철수가 대통령 됐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그냥 지금 야권의 주자가 없구나, 황교안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윤석열의 곁눈질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속으로 좋아하겠지만 정치 시작하면, 검증 시작하면 거품 빠져요. 그렇죠. 검증 과정이 또 남아 있고, 검증을 통과한다 한들, 뭐 물론 검증하더라도 기성의 윤석열 빨아줬던 언론들, 문재인 정권 싫어하는 언론들, 이 언론들이 뭐 흠결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특히 방상훈, 홍석현의 조선일보, 종양일보가 눈 감아주고, 뭐 그러면은 대충 넘길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력. 예? 박근혜는 말이죠, 그 정치력으로 사실 대통령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정치하면서 나름대로 선거에서 완패를 모면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수훈들이 있잖아요. 예? 뭐 물론 당연히 쓰레거시 미디어의 도움이 컸지만요. 예.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권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또 게다가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검찰총장,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한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한테 국민들이 대통령 자리 맡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권까지 한 2년 남았잖아요. 그죠? 2년 동안에 윤석열이 그동안 펼쳤던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1심이든 2심이든 3심까지 아마 결론이 나올 시점인데, 그쯤 되면은 윤석열 씨가 과연 정당한 칼을 휘둘렀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또 매서운 그런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요. 윤석열 씨를 탈탈 털면 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쓰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지금 윤석열 빨아주는 거 보세요. 뭐 그런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하겠습니까? 예?
자,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저녁 8시에 스튜디오 벙커원. 그러니까 이제 벙커원 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텐데 사실 벙커원 교회가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여기 평화나무 TV 스튜디오로 활용한다든지 또 뭐 공연장 대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기 있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또 여기 아직까지는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삼바의 제용이라고 스튜디오 벙커원인데요. 그래서 스튜디오 벙커원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벙커원 유회가 있고 그래서 대중에게는 벙커원 유회로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벙커원 유회로 소개를 했는데 스튜디오 벙커원에서 오늘 저녁 8시에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시간 되시는 분들 여력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마다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스튜디오 벙커원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보험몰 마이보험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 한 분 한 분께 맞춤 설계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포함한 장기보험을 다양한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유리하게 구성해 드립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이렉트 보험몰 마이보험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 경제의 속살 이제 3권 4권 나오는데 어디서 공개 방송하냐고. 공개 방송은 아니고요.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회. 이 실황을 녹화해서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 지금 일단 장소 잡힌 곳 말씀드리면은 어디입니까? 2월 15일 이제 보름 후입니다. 2월 15일에 토요일입니다. 낮 2시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월 15일 낮 2시에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3권 4권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 오셔서 책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지금 일정이 2월 22일 이날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컨벤션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 행사가 있습니다. 대구 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 수원에서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리고 3월 7일 서울에서 있는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월 7일. 3월 14일에는 부산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합니다. 중극장. 대전은 3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장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용칼 저희 아직 개편 준비가 덜 돼가지고요. 한 주 미뤄서 다음 한 주까지는 아침에 이대로 방송합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부터 2월 10일이 되겠네요. 2월 10일부터 달라진 용칼로 여러분 뵐 텐데 2월 10일부터는 저녁 8시에 용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세보수당 무당층 지지 없고 급부상 10.8% 지지율 보였습니다. 이 조사는 세계일보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것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부상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가 무너졌다. 윤석열 총장은 새로운 보수당과 무당층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 윤 총장은 무당층 내에서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새 보수당 지지층 내에서도 28.9%의 지지를 얻어서 유승민 29.2%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 한국당 지지층은 황교안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42.3%가 이제 황교안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도 상당했다. 19.6%.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대면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호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뭐 내가 옳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한 번만 좀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윤석열의 난, 이게 검찰발 쿠데타라고 판단됐을 때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옳았다. 지금 4개월째 끌어왔잖아요. 정무 판단 능력이 제로인 것입니다. 조기에 이 검찰 쿠데타를 수습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저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윤석열 힘만 실어주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때 욕을 왕창 먹고 이거 자기들 수사 들어가니까 조국 지키려고 저러는가 보다. 조국 날리고 좋습니다. 조국 날리고 윤석열의 주변 사람들 다 날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대응수를 마련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하는 생각. 이게 사실 타이밍이에요. 지금 4개월 동안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다가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4개월 동안 이 지금 이른바 문 대통령을 만들었던 지지층들 사이에서 물론 절대 다수는 척척석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소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4개월 동안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키워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가 대권에 근처도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지금 여당의 압도적인 대권주자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여권 주자들 다 합쳐 보세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장기화되면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큰 수를 보지 못하고 지역적인 여론의 동향만 눈치 보다가 이렇게 6개월 지나고 지금 이 차원은 윤석열 씨를 내쫓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씨에게는 비위가 없는지 너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2판 4판으로 나가야 될 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시간이 정치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술입니다. 예. 언론 오늘 아침 제가 신문 보면서 이놈들은 이제 다시는 상대할 놈들이 아니구나. 완전히 마탱이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 그러느냐? 언론이 특히 종이신문, 여러분 종이신문 잘 안 보시겠지만 김용민은 참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봐왔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렸어요. 쓰레기다. 종이 쓰레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결의 경향.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 쓰레기입니다. 종이 쓰레기. 이제 드디어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지금 한결같이 문재인 정권 망하기를 바라는 아주 저주의 구슬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이 자들이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대권 주자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검찰 수사는 뭐 무조건 신뢰할 만하다. 검찰이 지금 절대 권력, 문재인 정권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으니. 그래서 신문 리뷰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용칼 2월 둘째 주부터 나오는 용칼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토크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토크가 있는 새로운 토크쇼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고 우면하다가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만들어줬어요.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세상 보는 눈이 있는데 일간지가 그 윤석열 씨를 없는 윤석열 씨를 뭐 한 1.8%인데 10.8%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조사는 합리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럴만해요. 윤석열을 집어넣으면은 황교안 누구죠? 그렇잖아요. 윤석열 세보수당 그리고 무당층 지지 없고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극우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치인들에게 차기 대선의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처럼 박근혜도 치고 문재인도 치고 어느 정권이든 치는 이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 윤석열, 이런 이미지를 지금 계속 고추 세워서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으려는 이 나라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척척석사도 지금 윤석열 믿고 있잖아요. 척척석사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추미애 임종석 다 죽는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 모양이군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해도 되는 그런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을 지금 척척석사가 바라고 있군요. 이러니 척척석사가 맛이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서 검찰 말을 믿습니까? 척척석사도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척척석사.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검찰은요, 특히 윤석열 사단은요,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 가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내뿜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박근혜도 치고, 문재인도 치고, 정권마다 들이받고, 이런 결기 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을 이참에 뭐 날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정권 차원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고요. 정도 원칙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길 등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다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도층에게 있어서 윤석열이, 그 여러분들 중도층은 대개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무슨 정치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생활이 바쁘고 또 생계가 바쁜 분들한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신문 첫 줄만 보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게 그날의 뉴스 소비의 전부인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윤석열이, 이런 모든 언론이, 한겨레 경향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윤석열 잘한다 이래버리면은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언론이 한편입니다. 언론이 한편이에요. 여러분, 그 언론이라고 해서 이제는 방상훈의 조선일보, 그리고 홍석현의 종양일보, 이런 신문들이 영향력 발휘해가지고 뭐 여론을 만들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그런 시대는 갔죠. 그러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대항하면은 꽤 위력적입니다. 꽤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나갈 때 우리만 딴 목소리 내야지? 이러면은 이거 우리 쓰레기가 되겠구나. 우리 문바 방송으로 문바 신문으로 비칠 수 있겠구나.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겨레가 그러니까 이 평기자들이 주니어 기자들이 아니 왜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느냐. 왜 조국을 까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요. 사실과 그 정의의 원칙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만 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와요. 야, 그럼 민주당도 그만큼 까야지. 이런 시스템이 가동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공영방송은 안 그럴 것 같죠? 공영방송이 더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적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원심력이 있어요. 그게. 응? 그게 있어요, 여러분. 공영방송이 그렇다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제일 바른 목소리 낸다는 공영방송이 이 지경이고요. 다른 신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대부분 다 사주가 있는 신문들이고. 하이드님 말씀처럼 진영 간 중립은 가짜 중립이고 맞습니다. 시시비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의와 진리, 진실의 편에 선 언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이 있고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낚아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냐? 모두가 한 자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삼성 자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 어떡하느냐?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광고 자본, 결국 삼성 자본, 삼성 자본에게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독자, 시청자의 눈치만 보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럼 그 언론이 삼성 눈치 보겠습니까? 기계적 중립에 빠지겠어요? 보십시오. 지금 한겨레가 저렇게 기계적 중립에 빠져 있는 이유. 결국 삼성 자본에 대해서 비판은 한다지만은 결국에는 그 광고 받는 만큼 그 비판을 빼요. 한겨레가. 그렇잖아요. 100을 비판할 걸 광고 의존도가 삼성 광고 의존도가 40%라고 하면은 60만 비판하는 거야. 60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최진순 한국경제 차장 미디어 전문가인데 그 형님 말씀은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이 언론사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시민들이 특정 언론사를 후원해서 그 시민들의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언론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TV를 만든 거였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 TV 생겼을 때 아주 무지하게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견제 받은 만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아직 저는 그게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든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바로 세워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 나라 언론 현실이 만들어낸 이런 족 같은 결과예요. 예. 국민 TV는 왜 안 보이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망할 때쯤 되면 내가 나타나겠다. 망할 때쯤 되면 누구도 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럴 때 제가 나타나서 어떻게든 문을 닫더라도 제가 닫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국민 TV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무슨 지금 들어가서 내가 이사장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좋은 모델인데, 참 좋은 모델인데 구성원들의 그런 또 일부 조직 장악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때문에 사실 이 산으로 왔어요. 예. 그러나 정말 언론 소비자들이 후원하고 그 후원으로서 운영되는 언론사의 모델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예. 검찰개혁 관련한 이야기 또 해볼까요? 그 이전에 황교안 씨가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이 커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표예요. 황교안한테는 뭐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10.8% 하던 것이. 그러나 황교안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예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김용민 TV를 잘 키우면 된다 그러시는데, 예, 김용민 TV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용민이가 하는 개똥 철학을 풀고 또 지멋대로 방송하는 매체예요. 예. 이걸 언론으로 키울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항상 제가 저를 유사 언론인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예. 이거를 무슨 언론으로 만들어서 대한 미디어로 만들어서 아이고 대한 언론의 꿈은 국민 TV로 딱 끝냈습니다. 예. 제 방송은 대한 미디어는 아니에요. 또 미디어를 지향하지도 않고요. 예. 그런 좋은 언론이 나와서 열심히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간 이 윤석열 이 10.8%에 10.1%인 황교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3등으로 밀려나면요, 2등으로 밀려나면요, 야권 내에 그러면은 이 총선에서 주도권이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황교안에게 공천을 받지 못하면 씨발 친이는 새로운 보수당 가는 거고요. 친박은 우리공화당 가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은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 안 합니다. 안 해요. 김문수, 전광훈 따로 떨어져 나간 거 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황교안 갖고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 뒤집어 이야기하자면은 황교안이 지금 윤석열 다음으로 2등으로 밀려났다. 어떤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이회창처럼 한국당 공천을 혁신 공천으로 하게 되면은 황교안은 대권 주자로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회창이 이미 1997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고 당시 유일한 야당은 한나라당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에게 굉장한 권력이 쏠렸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삼김 정치 이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에 호응하듯이 구태 정치인들 싹 몰아냈던 혁신공천, 결국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기획한 건데 그런 시대적 대의와 맞물려가지고 한나라당 혁신공천 오세훈 들여놓고 원희룡 들여놓고 당시 지금이야 봐서는 원희룡 오세훈이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 그 혁신 공천은 국민한테 먹혔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힘이 빠지고 있는 황교안이 혁신 공천 해봐요. 그래? 그럼 딴 데 가지 뭐. 이런단 말이죠. 통합도 안 되고. 예. 이렇게 지금 구심점이 무너졌어요. 구심점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황교안한테 심각한 지표예요. 총선 앞두고. 공천권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또 박시영 대표 참 예리하죠. 박시영 대표.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권과 검찰의 대결이 됐다. 보십시오. 정권과 검찰의 대결이 됐다. 그렇잖아요. 검찰이 지금 당을 창당한 꼴이 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윤석열이 한판 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황교안은 뭐가 됩니까? 황교안은 새로운 보수당하고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가 이 조사와 관련해서 아주 세심한 아주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스튜디오 벙커원, 여러분들에게는 벙커원 유해로 많이 알려진 스튜디오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기춘 그리고 조윤선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4개 유죄 혐의 중 2개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김기춘 유죄는 뭐 거의 확정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은 유지가 됐습니다. 많은 한 2개 정도. 자, 이 직권남용죄, 일부 직권남용죄가 이제 무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일단 대법원은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죠. 뭐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 말이 어렵죠, 여러분.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번 판결은 뭐 그렇다 치고 앞으로 있을 판단, 직권남용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의 그 인사 조치, 이게 직권남용죄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의 직권남용 수사가 이제 앞으로 더 정밀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 직권남용죄가 뭐냐면은 의무 없는 일의 해석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엇갈릴 것을 예고한 거예요. 의무 없는 일.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시자가 있고 또 이걸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시자가 법령에 기초해서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있는 또 법령에 근거해서 지시하면은 그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군대장 아무개 씨, 이분이 공관에 있는 감을 따라 했어요. 감 따라는 내용 이 법령이 없어요. 혹은 뭐 그런 하지 않아야 될 일로서 법령에서 이제 분류가 된다면, 그러니까 공관에서 뭐 감 따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법령이 돼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 따라 이랬다면은 이거는 뭐 얄짤없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은 어떨까?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과 관련해서 감찰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감찰이 끝났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또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사표 받고 끝내자.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무리 봐도 직권남용 같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이 이쯤에서 사표 받는 걸로 끝내자. 이 새끼 안 되겠다. 검찰에다 이 고발 조치해가지고 이 새끼 아주 제대로 콩밥 먹이자. 이 2가지. 어느 걸 선택해도 이거는 민정수석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표 받는 걸로 끝내자. 이것 때문에 지금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조국을 처벌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조국 기소는 결국 무죄 판결로 이어질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이 만주 변호사인 제가 보기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검찰이 하급자가 하는 행위를 모두
의무 없는 일로 의율 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직사회에서 뭐 조국을 포함한 공직사회에서 지휘자가 하급자한테 뭔가 부당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령에 따른 것이다. 재량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법령에도 없고 심지어 법령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리하게 지시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직권남용죄를 해석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앞으로 뭐 양승태 처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은 말이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양승태를 얼마든지 유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법농단이 뭐 무슨 뭐 가벼운 경범죄입니까? 재량권 안에 있는 거였어요? 행정부 권력에서 저렇게 원치 않는다고 제멋대로 재판 결과를 바꾸고 재판 절차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게 재량권 안에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또 그런 양승태 지시에 따라서 일한 것이 의무에 있는 일입니까? 의무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 사실은 이제 양승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 인간들이 법원하고 결탁했나? 이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것도 역시 이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검찰권 남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용카 첫 번째 섹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